14번째 날, 서연은 사료를 채워두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재도 묻지 않았다. 가족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쪽으로 기울었다. 혹시 길 위에서 다른 가족을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은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까지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초인종도 울리지 않은 채 나리가 돌아왔다. 현관문 앞 CCTV 알림이 울렸고 지훈이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 익숙한 회색 형체가 있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서연을 불렀고 민재도 방에서 나왔다. 문을 열었을 때 나리는 거기 있었다. 이전보다 마른 몸, 털에는 먼지와 상처 자국이 보였다. 그러나 눈빛은 선명했다. 지친 기색보다는 이상할 만큼 또렷함이 먼저 느껴졌다. 나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 안으로 들어왔다. 사료를 가득 먹었고 물을 오래 마셨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집 안의 공기가 단숨에 달라졌다. 서연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지호는 관리사무소와 커뮤니티에 돌아왔다는 글을 올렸다. 댓글에는 축하와 안도, 기적이라는 단어가 이어졌다. 민재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날 오후, 가족은 나리를 데리고 평소 다니던 동물병원으로 갔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작은 병원이었다. 수의사 한성우는 나리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었다. 그는 기본 검사를 진행했고 상처와 탈수 증세를 확인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어딘가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차고나 창고 같은 공간에 갇혔다가 뒤늦게 문이 열렸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다. 가족은 그 설명을 받아들였다. 더 복잡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나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지호는 창문 잠금 장치를 다시 점검했고 민재는 나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가족은 나리에게 집중했다. 영양제를 챙기고 수분 섭취를 확인하고 모래를 자주 갈았다. 나리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묘한 긴장이 있었다. 집안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문 쪽을 오래 응시하는 시간이 늘었다. 그 변화는 아직 가족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 실종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했다. 두 주간의 공백이 남긴 흔적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 누구도 그 시간 동안 나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숲이나 공장지대, 혹은 인근 농가까지 상상은 이어졌지만 모두 추측에 불과했다. 서연은 실종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대신 돌아왔다는 후기를 남겼다. 댓글에는 희망을 얻었다는 말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아직도 찾지 못한 반려동물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 글을 읽으며 서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들은 운이 좋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학교와 회사, 학원과 장보기. 그러나 실종 이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었다. 나리가 돌아온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지면서도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리는 여전히 집안에 있었고 가족은 그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2주 동안의 공백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음을. 지금은 그저 되찾은 일상의 기쁨에 기대어 있었다. 하지만 나리가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온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이미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나리가 돌아온 뒤 며칠 동안 가족은 안도 속에서 지냈다. 지호는 회사 동료들에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고 서연은 동네 커뮤니티에 감사 인사를 남겼다. 민재는 학교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나리가 무사하다고 말했다. 실종 기간 동안의 불안은 점차 일상에 묻혀갔다. 동물병원에서 받은 설명은 단순했다.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뒤늦게 나왔을 가능성, 길 위에서 떠돌았을 가능성. 수의사 한성우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문제는 없다고 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가족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나리는 이전보다 식욕이 강해졌다. 사료를 다 먹고도 추가로 찾는 날이 많았다. 서연은 실종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했다. 굶주림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여겼다. 민재는 사료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호는 과체중을 걱정했다. 체중은 빠르게 늘었다. 털이 다시 윤기를 찾는 것은 좋은 징조였지만 배가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소화 문제를 의심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복부 팽만, 고양이 소화장애, 스트레스 반응 같은 단어가 이어졌다.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자 의심은 다른 방향으로 기울었다. 나리의 복부는 점점 단단해졌고 움직임에도 변화가 보였다. 가족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떠올렸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2해 전 중성화 수술을 마친 기록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서연은 다시 동물병원 예약을 잡았다. 지호는 일정 조정을 했고 민재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병원에서 한성우는 이전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수술 날짜, 마취 기록, 회복 경과까지 모두 명확했다. 검사가 이어졌다. 초음파 장비가 준비되었다. 한성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몇 차례 화면을 확인했고 기록을 다시 넘겼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나리는 임신 중이었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호는 기록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중성화 수술은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었다. 한성우는 설명을 시작했다. 극히 드문 사례지만 난소 조직이 일부 남아있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호는 확률을 물었다. 한성우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희귀 사례라는 표현만 반복했다. 민재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다. 나리가 새끼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만 받아들였다. 서연은 그 순간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기적처럼 돌아온 나리가 또 다른 변화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기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가족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지호는 실종 기간을 떠올렸다. 그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만약 그 시기에 발전기가 겹쳤다면 가능성은 설명이 된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확신이 여전히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서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에는 드문 보고가 몇 건 있었다. 수술 실패, 난소 잔여 조직, 예외적인 재생 사례. 모두 가능성은 낮지만 존재한다고 적혀 있었다. 한성우는 최소 3마리 이상일 수 있다고 했다. 정확한 숫자는 출산이 가까워질 때까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호는 비용 문제를 떠올렸다. 분만 관리, 예방접종, 이후의 입양 문제까지 계산이 이어졌다. 민재는 단순했다. 집에 새끼 고양이들이 온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이름을 미리 정해도 되냐고 물었다. 지호는 단호하게 모두 키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반려동물 입양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고
책임 없는 분양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었다. 서연은 입양 플랫폼을 둘러봤다.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방접종과 중성화까지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을 찾아야 했다. 단순한 귀여움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아직 먼 이야기였다. 우선은 임신이 사실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했다. 나리는 점점 더 식욕이 늘었고 휴식 시간이 길어졌다. 가족은 사료를 바꾸고 영양제를 추가했다. 지우는 한성우에게 정기검진 일정을 잡았다. 출산 시점이 다가오면 대비가 필요하다고 들었다. 인터넷에는 고양이 분만 준비물 목록이 넘쳐났다. 상자, 담요, 온도 관리, 응급 상황 대비 연락처. 서연은 메모장을 만들어 준비 사항을 정리했다. 실종 사건으로 한 차례 큰 충격을 겪은 뒤였기에 이번에는 통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통제하고 싶었다. 민재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몇몇은 부러워했고 몇몇은 중성화 후 임신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민재는 확신 있게 답하지 못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다시 질문했다. 지우는 과학적 설명을 반복했다. 예외적인 사례라고. 하지만 그 설명은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않았다. 나리의 배는 점점 더 둥그러졌다. 움직임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가족은 매일 상태를 확인했다. 불안은 점점 기대와 섞였다. 한편 지훈의 머릿속에는 다른 질문이 맴돌았다. 실종된 2주 동안 나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마주쳤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답은 없었다. 서연은 스스로를 설득했다. 과거를 캐묻는 것은 의미 없다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였다. 가족은 결국 임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나리는 그 집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실종의 공백이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 셈이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단순한 예외 사례라고 여긴 이 임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은 그저 출산 준비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리가 돌아온 뒤 안정을 되찾았다고 믿었던 가족의 삶은 다시 한번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먼저 자리 잡았다. 그 책임감이 이후의 모든 선택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였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가족은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한성우는 예상 시기를 알려주었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연은 세탁실 한쪽에 상자를 마련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부드러운 천을 깔고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려 했다. 지우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병원 연락처를 휴대전화 상단에 고정해 두었다. 민재는 조용히 지켜보며 이름 후보를 다시 정리했다. 나리는 준비된 공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가족이 신경 써서 마련한 장소보다 다른 곳을 선택했다. 서연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고양이는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고들 했다. 그 말이 떠올랐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출산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다. 가족은 일정 간격으로 확인했지만 나리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평소와 다른 태도였다. 실종 이후 예민해진 모습이 다시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술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예상보다 많았다. 넷, 다섯, 여섯. 지호는 그 숫자를 듣고도 쉽게 믿지 못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마리였다. 한성우가 말한 최소 3마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숫자였다.
서연은 당황과 경의 사이에서 숨을 고르지 못했다. 민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리는 10마리를 모두 품었다. 차별 없이, 망설임 없이 그 모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 수가 너무 많았다. 다음 날 병원에 연락하자 한성우는 드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러 마리를 임신한 경우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영양과 위생, 체온 유지가 핵심이었다. 가족은 계획을 다시 세웠다. 사료를 고급 제품으로 바꾸고 영양제를 추가했다. 분유와 젖병도 준비했다. 혹시라도 나리가 모든 새끼를 충분히 돌보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나리는 안정되지 않았다.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새끼들을 계속 옮겼다. 세탁실에서 침실 쪽으로, 침실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가족이 정리해둔 환경이 무의미해졌다. 서연은 온라인 자료를 찾아보았다. 불안감을 느끼면 새끼를 옮긴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집안은 안전했다. 외부인의 출입도 없었고 소음도 특별하지 않았다. 지호는 혹시 실종 경험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연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리는 지온이 가까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경계 신호를 보냈다. 민재가 새끼를 보려고 하면 즉각 반응했다. 이전의 온순한 모습과는 달랐다. 민재는 상처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리가 자신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출산 직후의 호르몬 변화라고 설명했다. 지온도 그 말을 따랐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리는 가족에게 예전처럼 기대지 않았다. 모든 집중은 새끼에게 향해 있었다. 10마리의 새끼는 빠르게 자랐다. 첫 일주일은 조용히 흘렀다. 모두 눈을 감은 채 어미 곁에 붙어 있었다. 숫자가 많아 관리가 쉽지 않았지만 나리는 놀라울 정도로 균형을 유지했다. 서연은 체중을 기록했다. 모두 일정하게 증가했다. 한성우는 전화 상담에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작은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 새끼는 유난히 힘이 좋았다. 다른 새끼보다 먼저 움직임을 보였다. 서연은 처음에는 단순한 개체 차이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차이는 더 분명해졌다. 6마리는 나리와 닮은 회색 털, 둥근 얼굴,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행동도 일반적인 새끼 고양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4마리는 눈에 띄게 달랐다. 털 무늬가 다소 독특했고 다리 길이가 미묘하게 길어 보였다. 귀의 비율도 차이가 있었다. 움직임은 더 빠르고 확신에 차 있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이상함을 언급했다. 왜 몇 마리는 다르게 보이냐고 물었다. 지호는 성장 속도의 차이일 수 있다고 답했다. 서연도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 의문이 남았다. 나리는 그 4마리를 특히 강하게 통제하는 듯 보였다. 접근하는 가족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사진을 찍어 한성우에게 보낼까 고민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신이 없었다. 괜한 걱정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민재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회색 새끼들에게는 귀여운 이름을 정했다. 나머지 4마리에게도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름에는 묘한 힘이 담겨 있었다. 불꽃, 폭풍, 그림자, 반항. 지호는 이름을 듣고 웃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10마리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큰 부담이었다.
입양 계획도 다시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것은 나리의 변화였다. 나리는 이전의 집 고양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가족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모든 관심은 새끼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집중은 과도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다시 한번 출산 후 변화에 대한 자료를 읽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안정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0마리의 생명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긴장이었다. 가족은 아직 단순한 예외적 임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드문 사례, 우연한 사건, 지나갈 변화. 하지만 4마리의 차이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가족의 일상을 또 한 번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3번째 주를 지나 4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차이는 더 이상 작은 개체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6마리는 또래 고양이와 다르지 않았다. 움직임은 어설펐고 소리는 부드러웠으며 사람의 손길에 비교적 쉽게 반응했다. 그러나 4마리는 확연히 달랐다. 체구의 비율이 눈에 띄게 길었고 귀는 또렷하게 크며 눈빛에는 묘한 집중이 담겨 있었다. 소리 또한 일반적인 새끼 고양이의 울음과 달랐다. 짧고 날카로운 음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가장 먼저 그 차이를 인정했다. 그는 4마리를 오래 바라보며 얘네는 좀 달라라고 말했다. 지호는 대답을 망설였다. 서연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4마리 중 1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있었다. 구조상 불가능해 보였던 높이였다. 지호는 처음에 누군가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문제는 없었다. 다음 날에는 다른 1마리가 간식 보관함을 열어놓았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6마리는 여전히 일반적인 새끼 고양이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4마리는 관찰하고 학습하는 속도가 달랐다. 서연은 불안을 감추기 어려웠다.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성장 속도 차이, 유전적 변이, 조기 발달 등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했다. 그러나 검색 결과는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지호는 실종 기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 2주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면? 그 생각은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다. 4마리는 이미 높은 곳을 탐색했고 작은 틈을 이용해 이동했다. 그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6마리는 뒤에서 따라오다 멈추었다. 민재는 이름을 불렀다. 회색 6마리에게는 익숙한 애칭을 사용했다. 4마리에게는 다른 어감을 가진 이름을 붙였다. 블레이즈, 스톰, 섀도우, 레벨. 이름은 농담처럼 시작되었지만 점점 현실을 반영하는 단어가 되었다. 블레이즈는 차분해 보였지만 시선이 끊임없이 움직였다. 스톰은 공간을 탐색하는 속도가 빨랐다. 섀도우는 가족을 오래 관찰했다. 레벨은 4마리 중 가장 힘이 셌다. 서연은 사진을 찍어 한성우에게 보냈다. 답장은 짧았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말과 함께 정밀 검사를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지호는 병원 방문을 결정했다. 단순한 발달 차이라면 확인을 통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에 대응해야 했다. 병원에서 한성우는 4마리를 각각 관찰했다. 체형을 측정하고 귀와 다리 비율을 비교했다. 발성 소리도 유심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다.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국내 고양이와는 다른 특성이 보인다고 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은 말을 아꼈다.
민재는 여전히 네 마리를 귀여워했지만 지훈과 서연은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을 얹은 느낌을 받았다. 네 마리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작은 장애물은 의미가 없었다. 소리에 대한 반응도 빨랐다. 6마리는 여전히 어미 곁을 맴돌았지만 4마리는 새로운 영역을 향해 나아가려는 경향이 강했다. 나리는 그 4마리 주변에서 특히 예민했다. 가족이 가까이 다가오면 경고 신호를 보냈다. 마치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했다. 지호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올렸다. 만약 이 4마리가 일반적인 고양이가 아니라면 입양 계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법적 문제, 관리 문제, 안전 문제까지 고려해야 했다. 민재는 여전히 단순했다. 그는 차이를 특별함으로 받아들였다. 4마리가 다른 만큼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족은 점점 같은 질문을 공유하게 되었다. 왜 4마리만 이렇게 다른가? 실종된 두 주와 관련이 있는가? 중성화 수술 후 임신이라는 희귀 사례와 연결되는 또 다른 희귀한 요소가 있는가?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차이는 매일 분명해졌다. 한성우는 다음 방문에서 보다 명확한 가능성을 언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특정 혼혈종이 유통되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러나 아직은 추정일 뿐이었다. 가족은 집으로 돌아와 4마리를 다시 바라보았다. 6마리는 평범한 집 고양이의 미래를 품고 있었다. 4마리는 그 범주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호는 더 이상 단순한 발달 차이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서연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아직 확실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4마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가족의 다음 선택을 재촉하고 있었다. 4마리의 차이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의 문제가 아니었다. 행동의 강도와 반응 속도는 분명히 달랐다. 가족은 그 차이를 매일 확인했다. 사건은 예고 없이 일어났다. 민재가 레벨을 쓰다듬으려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손을 파고들었다. 깊은 이빨 자국이 남았고 피가 빠르게 번졌다. 민재의 표정은 충격과 고통으로 굳었다. 지호는 즉시 상황을 정리했다. 서연은 병원으로 연락했다. 민재는 인근 응급실에서 5바늘을 꿰매야 했다. 의사는 고양이 교상은 감염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항생제 처방과 함께 경과를 지켜보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그날 밤, 집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4마리 중 레벨은 다른 고양이와 분리되었다. 6마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미 곁에 있었다. 나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레벨이 민재를 물었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에게 무거운 현실로 다가왔다. 지호는 단호했다. 더 이상의 위험은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재의 손에 남은 붕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서연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레벨은 아직 어린 개체였다. 하지만 그 강도는 일반적인 새끼 고양이의 범위를 벗어났다. 민재는 울음을 참으며 의견을 냈다. 자신이 가까이 간 것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호는 책임을 개인의 실수로 돌리지 않았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고 느꼈다. 다음 날, 가족은 다시 한성우를 찾았다. 4마리를 모두 데리고 갔다. 한성우는 레벨의 턱 힘과 반응성을 유심히 살폈다. 두개골 비율, 다리 길이, 귀 크기, 발성 방식까지 세밀하게 기록했다. 진단은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한 방향을 가리켰다. 4마리는 일반적인 집고양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사바나 혼혈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국가 품종이 비공식적으로 번식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우는 실종 기간을 다시 설명했다. 2주 동안의 공백.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천 외곽에 과거 사바나 전문 번식장이 있었고 관리 부실로 일부 개체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서연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나리가 그 기간에 그런 개체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성우는 혼혈 개체는 일반 집고양이보다 지능이 높고 활동성이 강하며 공격성도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사회화와 훈련이 없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우는 선택지를 물었다. 입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경험 없는 가정에서는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은 말을 아꼈다. 민재의 붕대가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현실이 선명해졌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지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레벨을 포함한 4마리를 전문 기관에 맡기는 방법이었다. 서연은 그 결정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했다. 민재는 반대했다. 레벨은 실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리가 레벨을 제지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아직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지우는 감정이 아닌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역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4마리는 이미 가족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일정 기간 더 지켜보며 훈련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었다. 전문 트레이너 상담도 알아보겠다고 했다. 결국 가족은 즉각적인 분리를 보류했다. 대신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간을 구분하고 접근을 통제하며 상호작용을 제한했다. 레벨은 격리된 공간에서 조용히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민재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멀리서 지켜보았다. 두려움과 애정이 동시에 자리했다. 서연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4마리의 행동 변화, 공격성 여부, 사회화 반응을 정리했다. 지우는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실종 사건 이후 이어진 모든 선택이 지금의 상황으로 연결된 것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4마리는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가족은 불안 속에서도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기로 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한성우는 다음 방문에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4마리의 두개골 구조와 다리 비율, 귀의 크기, 발성 특성을 다시 비교했다. 기록을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단순한 발달 차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바나 혼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우는 그 이름을 다시 물었다. 사바나. 아프리카 서벌과 집고양이의 혼혈종. 국내에서는 일부 국가 애호가들 사이에서 거래되었고 법적 관리 기준도 복잡하다고 했다. 한성우는 인천 외곽에 있던 번식장 이야기를 꺼냈다. 운영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정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일부 개체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서연은 실종된 2주를 떠올렸다. 나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시간. 그 시간과 번식장의 위치가 연결되는 순간 막연했던 의심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었다. 한성우는 혼혈 개체의 특성을 설명했다. 일반 고양이보다 지능이 높고 신체 능력이 뛰어나며 본능이 강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적절한 환경과 훈련이 없다면 공격성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지호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한성우는 선택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전문 보호 시설에 맡기는 방법이 있지만 수용 가능 여부와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험 있는 가정에 분양하는 방법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허가 문제와 책임 문제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붕대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걱정이 컸다. 그는 네 마리를 위험으로만 보지 않았다. 나리의 새끼라는 사실이 먼저였다.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은 다시 긴 대화를 나누었다. 지호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재의 부상은 경고 신호였다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완전한 분리를 결론으로 삼기에는 마음이 무거웠다. 네 마리는 여전히 활발했다. 레벨은 격리 공간에서 점차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블레이즈와 스톰, 섀도우 역시 6마리와는 다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전문 트레이너 상담을 알아봤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했다. 그는 혼혈 개체일 경우 더 체계적인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정한 규칙과 반복 훈련이 핵심이라고 했다. 지호는 집 안 구조를 재정비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동 동선을 제한했다. 문과 수납 공간에 추가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단순한 고양이 대비 수준을 넘어선 조치였다. 민재는 네 마리와의 접촉을 신중히 했다. 거리감을 유지하며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매일 행동 기록을 업데이트했다. 공격성 지표, 반응 시간, 소리 변화까지 정리했다. 한성우는 일정 기간 관찰 후 최종 판단을 내리자고 했다. 그는 명확히 말했다. 이 네 마리는 일반 가정에서 흔히 경험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지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도 했다. 지호는 갈등했다. 법적 문제를 미리 조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혼혈종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글을 확인했다. 정확한 기준은 모호했지만 책임은 분명히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서연은 그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나리를 떠올렸다. 실종 이후 돌아온 나리의 눈빛, 10마리를 차별 없이 돌보던 모습. 그 기억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민재는 다시 의견을 냈다. 4마리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했다. 그는 레벨이 물었던 순간보다 이후 나리가 레벨을 제지했던 장면을 더 크게 기억하고 있었다. 가족은 결국 일정 기간을 더 두기로 합의했다. 그 기간 동안 전문 훈련을 병행하고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한성우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혼혈 개체의 본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장기적인 관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호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이는 단순히 귀여운 새끼 고양이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의 안전과 책임이 동시에 걸린 선택이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러나 답은 없었다. 실종된 2주가 남긴 흔적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4마리는 점점 더 자신만의 특성을 드러냈다. 움직임은 유연했고 반응은 빠르며 시선은 예리했다. 6마리와는 다른 흐름이었다. 가족은 그 차이를 인정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사바나 혼혈 가능성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었다. 두려움에 의해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감수하고 관리할 것인지. 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감정에만 기대지 말자고.
그러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다. 가족은 결국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두려움만으로 네 마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지호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무조건적인 분리는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서연은 일정 기간 집중적인 관리와 훈련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민재는 그 결정에 가장 크게 안도했다. 첫 단계는 집 전체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었다. 지호는 모든 수납장에 안전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계단과 출입문에는 추가 게이트를 설치했다. 창문은 이중 잠금으로 바꾸었다. 단순한 반려묘 보호 수준을 넘어선 조치였다. 서연은 전문 행동 교정 트레이너와 정기 상담을 시작했다. 화상 상담을 통해 혼혈 개체의 사회화 방법을 배웠다. 규칙은 명확해야 하고 반복은 꾸준해야 하며 감정적인 반응은 배제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민재는 거리감을 유지하며 네 마리에게 말을 걸었다.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화했다. 레벨은 격리 공간에서 점차 공격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경계가 강했지만 일정한 시간의 급여와 훈련이 반복되자 반응이 달라졌다. 블레이즈는 관찰력이 뛰어났다. 훈련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규칙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톰은 활동성이 강했지만 일정한 루틴이 주어지자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섀도우는 사람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점차 거리감을 줄였다. 지호는 매일 행동 변화를 체크했다. 공격성 빈도, 반응 시간,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표로 정리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겠다는 의지였다. 서연은 4마리와 6마리를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았다. 일정 시간 동안만 교류를 허용했다. 초기에는 긴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충돌은 줄어들었다. 레벨은 여전히 가장 조심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민재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이름을 부르면 반응이 달라졌다. 물었던 날 이후 다시 같은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성우는 중간 점검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말했다. 완전한 통제는 어렵겠지만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인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지우는 그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약속이었다. 4마리는 일반적인 반려묘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요구했다. 민재는 훈련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했다. 처음에는 부모의 요청이었지만 점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가족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실종 사건 이후 이어진 두 번째 위기였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마주했고, 조정했고, 배웠다. 4마리는 점차 가족의 규칙 안으로 들어왔다. 완전히 순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이 형성되었다. 지호는 다시 한번 가족 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의 변화와 위험 요소를 정리했다. 최종적으로 4마리를 계속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조건은 분명했다. 관리와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레벨을 바라보며 이전의 두려움 대신 신중한 신뢰를 선택했다. 서연은 마음속 불안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6마리는 점점 일반적인 집고양이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4마리는 여전히 크고 빠르게 성장했지만 규칙 안에서 움직였다. 가족은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족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증명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3달이 더 지났다. 새끼들은 5달이 되었고 차이는 이제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 6마리는 평균적인 체구로 자랐고 사람의 부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일반적인 반려묘의 성향을 보였다.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도 안정적이었다. 입양 문의도 몇 건 들어왔다. 반면 4마리는 이미 다른 체격을 갖추고 있었다. 블레이즈는 탄탄한 근육과 긴 다리를 드러냈고 스톰은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다. 세도우는 여전히 관찰을 멈추지 않았고 네벨은 강한 존재감을 유지했다. 체중은 6마리와 차이가 났다. 움직임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가족은 그 차이를 이제 숨기지 않았다. 받아들였다. 훈련은 계속되었다. 일정한 시간에 급여하고 규칙을 반복했다. 4마리는 명령에 반응하는 법을 배웠다. 공격성은 눈에 띄게 줄었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도 감소했다. 완전히 순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왔다. 한성우는 최종 점검에서 말했다. 혼혈 특성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현재의 관리 상태라면 함께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지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지호는 처음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그때는 잃어버릴까 두려워 붙잡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을 넘어 책임을 선택했다. 민재는 4마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그 말은 어린아이의 감상처럼 들렸지만 가족 모두에게 깊게 남았다. 4마리는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가족 역시 그 특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동네에서도 회자되었다. 혼혈 가능성, 도난 미수 사건, 특이한 성장 이야기. 그러나 가족은 과장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선택을 지켰을 뿐이었다. 나리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실종의 두주는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백이 남긴 결과는 분명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 위험을 감수했고 책임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집안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관리와 긴장은 여전히 필요했다. 그러나 두려움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지호는 어느 날 조용히 생각했다. 가장 조용한 존재였던 나리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다름은 불편함을 동반한다. 예외는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배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완벽한 안전이 아니라 이해와 책임이었다. 가족은 알게 되었다. 두려움을 이유로 등을 돌리기보다 노력과 관리로 마주하는 편이 더 어렵지만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한 가정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마음의 깊은 존경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작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 의미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움 앞에서 등을 돌리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과 끝까지 감당하려는 태도가 결국 서로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은 단지 한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따뜻함과 배려를 이어주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내용이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이 더 오래,
더 깊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의 평안과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